자, 음절의 구조부터 나갈게. 필기하고 있어, 하면서? 음절이라는 건 뭐야? 우리 한 글자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음절인 거야. 음절은 기본적으로 모음을 하나를 포함을 하지. 그걸 뭐라 그래? 중성이라고 그러고. 중성의 앞뒤로 뭐가 있어? 초성과 동성이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초성, 중성, 동성 이렇게 했을 때 중성이 모음이지. 엄마 소리. 그래서 얘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해? 음절의 획이라고 해. 그리고 앞뒤로는 자음이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어? 하나씩 붙을 수 있지. 그러니까 초성은 자음이 안 붙거나 한 개 붙는 거고, 중성도 자음이 안 붙거나 한 개 붙는 거고, 중성은 어때? 모음이 하나나 두 개까지 붙는데 하나 붙는 경우를 잡모음, 두 개 붙는 경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이중모음도 모음 한 개로 보는 경우도 아직 있지만 수능에선 기본적으로 다 바뀌었어. 체제가 2010 몇 년이야? 6년부터 바뀌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내신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이중모음도 모음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능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성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단모음 10가지와 이중모음 11가지잖아. 그럼 합하면 몇 가지야? 총 2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종성은 우리 음절의 소리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야? 7가지. 그리고 받침이 없는 경우 1가지. 해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앞에는 초성에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자음이 총 14가지. 된소리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총 19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19 곱하기 21 곱하기 8을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음절 소리수가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모음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모음은 뭐가 모음이야? 이제 엄마 소리 그래서 공기를 뱉으면서 내는 소리지. 얘는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모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오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 단모음은 어떻게 나눠? 키, 리, 를, 주, 개, 배, 소, 내, 가 이렇게 나누지.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그 다음에 이 앞쪽이 평순모음, 이쪽이 원순모음. 오나 우가 나온 게 원순모음이지.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단모음은 그래서 총 몇 가지야? 10가지 종류가 있어. 그 단모음의 10가지 위치는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지 않으면 힘들지. 자, 두 번째.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보통은 어떻게 돼 있어?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케이스지. 아, 맞다. 요거 하나 더 해야 돼. 자, 단모음은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얘네 둘이 각각 양성과 음성의 대립상이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입이 크게 벌어지는 애들이라고 해서 무슨 모음이라고 해? 양성모음.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입이 크게 벌어지지.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입이 작게 벌어진다라고 해서
음성모. 그리고 얘만 뭐야? 얘만 중성모. 원래 그 세종이 만들 때 천지 삼재라고 해가지고 양성과 음성과 중성을 만들지. 삼재라는 거는 뭐야? 원래는 세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는 거. 그때 기본자를 이 삼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하늘을 나타내는 게 아래야, 땅을 나타내는 게 위, 사람을 나타내는 게 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 아계열이 양성, 아래 아계열이, 얘계열이 음성,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 중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표출자, 처음 쳐서 만든 글자에서 아와 우가 양성, 어와 우가 음성 이렇게 갈 거고, 대출자도 야와 유가 양성, 여와 유가 음성 이렇게 온 거지. 그 다음에 함용자도 와랑 워, 외랑 위, 외랑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거야. 애랑 애 이래.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건 세 번째부터 나누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없어졌어? 아래아가 없잖아. 아래아는 원래 의의 대립상으로 어디 있었어? 이 중간에 있는 중설모음, 그래서 아래아가 있었는데, 이 아래아가 소멸하면서부터 어떻게 돼?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을 하지. 모음 조화라는 건 뭐야?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야. 근데 그게 파괴되기 시작한 게 아래아의 소멸부터지. 아래아는 언제 소멸돼? 아래아 소멸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 16세기 후반부터 없어져. 16세기 후반에 뒷소리 소멸하고 뒷소리 아래아부터 예를 들면은 노을 이거 어떻게 적어? 노을로 적기 시작하면서 뭐가 뭐로 바뀌어? 아래아가 소리로 바뀌면서 소멸해. 아래아 소리가 뒷소리에 오는 것들은 첫 번째 글자 제외한 나머지 것. 두 번째, 18세기 초반에 앞소리가 소멸하는데, 앞소리라는 건 앞에 오는 첫 글자로 오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 한글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아래아가 아로 바뀌면서 소멸해. 그러다가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하는 하면서 표기가 소멸하지. 왜? 어차피 아래아 소리 자체는 16세기, 18세기 거치면서 다 없어졌는데 원래 아와 의의 중간 정도 소리야. 근데 표기 남겨놔서 뭐 하느냐? 그러고서 이제 소멸시켜버린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아가 소멸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모음조화가 파괴되지. 자, 모음조화라는 건 뭐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원래 옛날에는 이 소리가 같은 소리였지. 요 소리 같은 소리인데 그냥 양성 자리에는 양성 쓰고 음성에는 음성 쓴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박성호잖아. 그럼 앞에가 박이고 가운데가 음성인 선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걸 뭘로 바꾼 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박사모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박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법현서로 했지. 음성으로 가니까. 김도현은 얘는 중성이네? 얘 양성이고 얘 음성이네? 어떻게 돼? 김두현으로 가거나 김도현으로 가거나 이렇게 갔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건데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이렇게 어울리려고 했던 현상이 모음조화야.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조화를 지킬 때 첫 번째 단어 내에서도 모음조화를 많이 지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어때? 노을이 아니라 어떻게 했던 거야? 노을 이렇게 갔던 거잖아. 왜? 양성은 양성끼리, 아래아가 양성과 의 대신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오늘날에도 이제 팔자, 펄적 이렇게 음성 상징어들은 어떻게 해? 단어 내에서도 지키기. 그래서 양성과 음성을 지키는 단어 내에서에 남아있는 거는 과거 중세국어와 현재
동성상징어 일부에 남아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간과 어미 내에서도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막다에다가 뭐가 붙어? 막아라, 막았다 같은 게 붙고, 먹다는 먹어라, 먹었다 같은 게 붙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간과 어미에서의 모음조화고, 세 번째는 조사에서의 모음조화인데, 이거는 이제 그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같이 나타나지. 조사에서의 모음조화는 근데 어디에서만 나타나? 중세국어에서만 나타나.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 그 일부까지만 잡혀있지.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옛날에는 을를 같은 경우에 이거 외에도 뭐가 있었어? 아래아가 들어가는 을들이 있었지. 이렇게. 은는도 어때? 은는 외에 아래아가 들어가는 은는이 따로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써? 선호, 는, 보현, 은, 그 다음에 또 서빈, 은,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는 거지. 이모음은 중성이니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쓴 게 이게 모음 조화였는데, 그래서 모음 단모음은 어때? 양성과 음성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중모음들도 당연히 어때?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모음 조화를 지켜서 쓰려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양성과 음성은 이렇게 나누고,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게 반모음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가지고, 반모음은 일단은 반모음 2계열이 있고, 또 반모음 5계열이 있지. 이 반모음 표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해. 꺽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다른 기호상으로는 I에다 꺽쇠 붙인 형태나 J나 Y를 써. 얘는 W를 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반모음 E가 살짝 들어가면 E 플러스 R은 EI에서 이 A가 되잖아. 그런 게 이제 반모음인 거야.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반모음 2계열은 뭐뭐 있어? 총 7가지가 있지. 반모음 2 플러스 R는 야, 반모음 2 플러스 어는 여, 반모음 2 플러스 O는 요, 반모음 2 플러스 U는 유, 반모음 2 플러스 N은 예, 반모음 2 플러스 N은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돼? 은 플러스 반모음 2는 의가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뒤에 반모음이 붙는 형태지. 옛날에는 이거를 별도의 이제 반모음 계열로 봤는데, 오늘날에는 어때? 요거를 그냥 의가 2계열에 들어간 형태로 보게 된 게 한 5년 됐어. 강에 이렇게 바뀌지. 자, 그 다음에 반모음 5계열 4가지가 있지. 반모음 5 플러스 R는 와, 반모음 5 플러스 어는 워, 반모음 5 플러스 N은 왜, 반모음 5 플러스 N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가지의 모음이 있다. 이것도 이제 외워둬야 되는 거지. 기본 개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모음 축약과 반모음 교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음 축약이라는 거는 뭐야? 모음이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1 되는 경우, 이게 축약이지. 교체라는 건 뭐야? 1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면서 2 되는 경우, 이게 교체지.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봐봐. 아 플러스 2가 애가 되는 거는 단모음이니까 1 플러스 1은 1,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이지. 단. 이런 거는 축약이 됐다라고 봐. 그치? 근데, 자,
O 플러스 A가 와가 된 경우는 어때?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교체인 거지. 발음 기호상으로 봐도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E가 애가 됐으니까 단단단인데 얘는 어때? O 플러스 A가 와가 됐으니까 이건 단모음 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반모음으로 바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교체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둘 다 축약으로 봤잖아. 모음 축약으로 가르치는 사례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어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축약과 반모음 교체 요거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해되지? 요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정리하자. 다음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 좋은 방법과 좋은 방법은 소리 만드는 방법이지. 좋은 위치, 소리 만드는 위치. 자,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지. 안 울림 소리는 뭐 있어? 하열음 플러스 하차름 플러스 마차름. 이렇게.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자, 우리 유음은 흐를 유자지. 공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와? 구강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유음에 뭐가 있어? 리을이 있는데 사실 리을은 두 가지가 있게 우리말에 구분은 안 하는데 이제 발음상으로는 원래 구분이 돼. 영어식 발음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R 발음이 있고 L 발음이 있잖아. R 발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설전음이라고 부르고 혀 앞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온다고 해서 L 발음은 설치음이라고 부르지. 근데 사실 우리는 R 발음을 잘 못한다라고 많이 듣잖아. 그래서 R 발음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R 발음을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음 사이에 오는 리을 발음은 R 발음으로 발음하거든. 그 외에는 뭐를 써? L 발음을 쓰지. 예를 들면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 D-A-R-I로 발음하지. R 발음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앞에 오는 뭐 롤, 그럼 어떻게 돼? L-O-L, 달 이런 거 어때? D-A-L, 달리 이렇게 모음 사이에 또 두 개 오면 어떻게 돼? D-A-L-L-I 이렇게 발음을 거리지. 그러니까 모음 사이에 리을이 하나만 왔을 땐 R 발음을 발음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L 발음으로 발음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거의 L 발음으로 발음하지. 이런 경우에는 L 발음으로 발음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거 라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L 발음 발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오를 넣어, 오나 오를 넣어서 올라이 하면 어떻게 돼? R 발음이 발음이 되는 거지. 강제로 모음 사이에 집어넣으면 R 발음이 나와. 우리가 R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R 발음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냥 똑같이 리을로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이 설치음을 왜 하냐면은 보존법 개념에서 요거 구분하는 개념이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놓는 거야. 리을 발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자, 그래서 설전음은 어떻게 돼? 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 혀지. 혀의 앞쪽으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설전음이라고 그러죠. 공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죠.
구강을 울리면서 나와. 구강을 울리면서 나오니까 유음인데 혀, 설, 앞천, 설전음이 있지. 그럼 설치음은 어떻게 돼? 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혀의 측면으로 구강을 울리면서 나오지.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울리면서 나오니까 어쨌거나 구강을 울리는 건 마찬가지고 혀, 설, 옆측 해서 설측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구강구조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자. 자, 구강구조도 맨날 자, 이렇게 하나 그려. 평행사별형을 하나 그려. 위에가 뚫린.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그려. 입술, 이, 이렇게 하나 그려. 입술, 이, 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돼. 됐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되고. 근데 정 못 그리겠으면 뭐 안 그려도 되는데, 이거 그려주는 이유는 이해를 하라는 거야, 개념을. 이 개념으로 보는 문제들이 요새 많이 나오지. 이거 자체는. 자, 비음은 뭐가 비음이야? 코 밑자를 쓰지. 코에서 나는 소리인데, 코에서 나는 소리니까 코 막으면 소리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코 막고 해봐. 바나다라 마바다른 나나나 마마마 소리 잘 안 나오잖아. 그래서 비음은 뭐가 비음이야? 미음과 미음. 근데 하나 더 있지. 이음도 비음이잖아. 근데 이음은 아 하면 소리 나는데 왜 이거는 비음이야? 이음이 초성에 오면 소리가 없지. 어떻게 있어야 돼? 받침에 있어야 되지. 하면 소리 안 나잖아. 그래서 이음이 받침 소리가 미음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서 소리 나는 애들이야? 코에서 소리가 나겠지. 비강을 울린다라고 해. 비강이 어디야? 코지. 얘네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콧구멍에서. 이쪽 콧구멍으로 공기를 하면서 또 비강 쪽으로 울린다고 해가지고 비음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울림소리라고 그러는데 왜 울림소리라고 그래? 울림소리들은 사실 속성이 약간 모음에 가까워서 공기를 뱉는데 졸려? 공기를 뱉는데 공기를 뱉으면서 살짝의 어떤 장애를 주면서 발음이 되는 거야. 원래 울림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들은 길게 발음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볼게. 우리 같이 배우는 7개 소리 중에 7가지 소리 중에서 봐봐. 각 길게 발음할 수 있어. 각 안 되지. 기억 발음은 울림소리가 아니라서 간, 니은은 길게 발음할 수 있지. 갓 길게 발음 안 되지. 울림소리가 아니라서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갈 길게 발음되네. 감 길게 발음되네. 그렇지. 이건 안 되지. 강 길게 발음되지. 울림소리들은 그 공기를 뱉으면서 약간 거기다 장애를 주는 애들이어가지고 어딘가 공명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계속 뱉으면서 발음할 수 있어. 그게 울림소리의 특징이고 모음이랑 비슷한 거지. 나머지 자음들은 어때?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지. 장애를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울림소리들은 계속 공기가 빠져나오는 형식이야. 그래서 모음들도 전부 울림소리고 얘네들이 울림소리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이 있는데 마찰음은 뭐야? 우리말에서 마찰하는 소리지. 그냥 이거 외워. 스스흐가 있어. 스스흐. 뭔가 마찰하잖아, 어디선가. 스스는 윗잇몸과 혀 사이에서 크는 이게 성대나 이거 전체에서 마찰하는 느낌인데, 이 중에서 그래서 스스, 시오쌍, 시오승은 뭐야? 치조 마찰은 계열이지. 치조라는 건 뭐야? 이의 뿌리 부분. 윗니의 뿌리에서 마찰을 하는 거지. 혀가 윗니 쪽에 와서 닿으면서 어떻게 돼?
요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마찰하는, 여기서 마찰을 하는 거야. 치조 마찰은 계열이고, 히읗은 성대 쪽에서 주로 마찰해가지고 성대 마찰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에서 마찰하지. 어쨌거나 얘네들은 마찰음 계열인데, 자, 이 마찰음 계열에서 나온 애가 하나가 더 있지. 한차름. 어떻게 돼? 이 스스 계열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파차름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게 뭐야? 즈야. 얘네들은 원래 마찰음 계열에 있었던 애들인데 언제 옮겨와? 1592년쯤 임진왜란쯤 겪으면서. 임진왜란이 왜 중요해? 우리말에서는 임진왜란이 이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나누는 기점이 된다고 그랬지. 왜 그래? 자, 우리가 국어사를 보면 한국사랑 좀 다르지. 한국사 개념이랑 국어사 개념을 봤을 때 한국사에서는 고대는 언제야? 신라시대지. 그러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기점은 언제야? 고려건국이니까 918년이지.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는 기점은 언제야? 이 조선시대니까 1392년 조선건국이잖아. 이게 각 시대의 기점인데 국어사에서는 어떻게 돼? 자, 고대국어. 고대국어는 이제 중세국어로 넘어가는 기점이 언제일까? 보여나? 언제지? 뭐요? 그때 아니에요? 이게 고려건국이지. 아, 네, 맞아요. 있었어요. 자, 근대에서 현대 넘어가는 기점은 언제야, 그러면? 임진왜란. 1892년. 바꾸게요. 자, 그러면은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 넘어가는 건 고려건국이야.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는 건 뭐야? 현서야? 뭐라고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 넘어가는 건 언제야? 그러면 이제 이거 배웠잖아, 이네. 세종 이후. 아이. 준서가 이거 언제야? 윤정아 이거 언제야? 임진왜란. 자, 봐봐. 왜 얘는 여기서 돼? 우리 봐봐. 경주에서 언어 중심지가 개성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고대에서 중세로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경주에서 개성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어느 날 이제 북한이랑 통일했는데 북한이 통일해버렸다고. 그래서 김정은이 내려와서 우리 보고 뭐 나와 쓰래. 쓸 거야? 수령동로 막 이러면서 할 거냐고. 총 들고서 죽인다고 하면 살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쓸 거 아니야. 자, 봐봐. 어느 날 경주에서 귀족들이, 니네가 경주 귀족들이야.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어디 저쪽 이상한 시골 깡통 개성이라는 동네에서 수도가가 설립이 됐대. 그리고 나라 이름은 지금부터 고려래. 그러면은 니네 갑자기 쓰던 말 바꿔가지고 이제 그 동네 말 쓸 거야? 아니잖아. 근데 어쨌거나 언어 중심지는 글로 바뀌었지. 그래서 어때?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갑자기 고려 건국됐다고 사람들이 바뀔까? 하던 말 바뀌겠어? 아니지. 근데 언어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야? 개성으로 바뀌니까 개성 중심 언어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건 실제 시대적 흐름이라기보다는 뭐야? 지역의 움직임이 더 커. 경상도 방언에서 경기도 방언으로. 맞지? 자, 그러면은 조선 건국이 왜 여기에서 여기는 아닌 거야? 조선 건국 해봤자 어디로 가? 개성에서 한양 갔다 개성 갔다 한양 갔다 몇 번 갔다 갔다 한양에 수도가 됐잖아. 말 바뀌어?
아니잖아. 같은 경기도 아닌데 뭘 말이 바뀌겠어. 자, 그럼 말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인 거야? 임진왜란이라고 그랬지. 왜?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그리고 이 사이에 뭐도 있어? 이괄해란도 있잖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수도가 반란군한테 함락된 사건. 그러니까 어때? 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여진족, 일본, 뭐 중국 다 들어오잖아 이때쯤에. 그래서 요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래? 16세기 동아시아 혼란기라고 하잖아. 동아시아 혼란기를 겪으면서 이제 말이 바뀌는데 이게 이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바뀌는데 그 시작점이 1592년이다. 그래서 보통 1592년 기점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라고 그래. 이때는 언제야? 뭐 전에가 다양하게 있긴 한데 완전하게 현대국어로 바뀌는 거는 이거지. 1933년. 그리고 중세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를 나눌 때 이 기점이 언제인 거야? 뭐? 1443년이면? 교과서였나? 숙민정음. 국민정음. 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국어는 거의 1% 배워. 뭐? 향찰, 이두, 부결. 그리고 중세국어 전기는 아예 우리가 문법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어. 중세국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중세국어 후기국어만 배우는데 1443년에서 1592년까지 정확히 몇 년을 배우는 거야? 150년간만 배워. 이게 거의 우리 고전문법의 전부야.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는 요 차이점 위주로만 배우고 중세국어가 거의 고전문법의 메인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중세국어에 나오는 문헌은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왜?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거든. 고전문법 이꼴 거의 중세국어거든. 한 70~80%가. 요 딱 150년간 사이의 문헌, 용비어 청각, 뭐 월인 청강기고, 또 이제 세종어제 웅민정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할 거냐면은 4월, 5월쯤에 하자. 근데 그 시험범위 나갈 때쯤에. 어차피 니네는 끝났잖아, 보이면. 자, 그래가지고 1592년 임진왜란쯤에 어때? 스스 발음이 즈츠츠 발음 이치, 파차름 이치로 옮겨졌어. 그 전까지는 마차름 자리에서 발음이 났기 때문에 즈츠츠 발음이 뭐였어? 영어 지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 사람들이 잡아다가 피자 발음에서 보면 어떻게 발음해? 피자라고 발음했지. 영어 지 발음에 가깝게. 근데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좀 있다가 조선 사람들의 타임머신 타고 잡아와서 피자 발음에 받으면 어떻게 발음하겠어? 피자라고 요즘처럼 발음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네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파차름 발음은 시조마차름에서 혀가 살짝 뒤로 밀려난 위치지. 여기 윗니리에 보면은 튀어나온 오돌도돌한 부분 있지. 그쯤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원래 마차름 위치인 시조마차름인 요 자리보다 살짝 뒤로 밀린 어느 자리야? 요 자리에서 발음이 나는데 여기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살짝 마찰을 하고 여기서 터져나오면서 마찰과 파열의 중간 정도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파차름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파열음은 나머지 거 다 합해가지고 그냥 파열음이지. 그 외에 그냥 다 합하면 파열음. 그래서 어떻게 돼?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지. 입술을 닫고 있다가 빵 하면서 여기서 터트리는 소리. 자, 그러면 외워보자. 자, 우리 비음 유음은 어때? 코 막고서 소리 안 나는 거. 니은 미음 미음 소리 안 나지. 가나다라 마바타에 보면 이음도 소리 안 나고 미음 소리 안 나지. 그 다음에 유음 리을 앞에서 울림소리야. 울림소리.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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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울림소리. 울림소리에서 나머지 봐봐. 마차름 스스 계열에서 나온 즈즈즈 파차름 나머지 파열 끝. 외울 수 있지?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 다시 니은 미음 미음
코막고 소리에 나는 비음, 그리고 리을까지 합해서 유음 하면은 울림 소리. 그 다음에 마찰음, 스스 계열에서 나온 지츠츠 파찰은 나머지 파열음 끝. 외워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외웠다고 치자. 좋은 방법. 그러면 좋은 위치가 남았지. 어디에서 발음 나는지. 이게 현실 입천장을 뭐라고 불러? 무게라고. 무게를 앞뒤로 나눠가지고 앞쪽에 이제 윗니 뒤부터 해서 오돌도돌한 부분, 딱딱한 부분을 경구개, 그 뒤쪽을 상대적으로 살이 좀 말랑말랑 있다고 해서 연구개라고 부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혀가 요렇게 꺾이면서 마치 기역 모양 되듯이, 실제 기역 모양은 아니지만 그 기역 발음을 어디로 가? 요 자리에 가까워지. 여기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연구개음. 다른 말로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해. 구개라는 거는 뭐야? 입 뚜껑이라는 소리지. 입 부자에다가 뚜껑 대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소리를 어금니 아자를 써서 아음이라고 부르기도 해. 중세국어 때는. 세종 때. 자, 이 연구개음은 그 발음을 보면 이 연구개음 자리로 가까워지잖아. 연구개 자리로. 그래서 요걸 표현한 게 기역이고, 그래서 연구개음의 기본자는 기역이야. 여기다가 병서, 나란히 적는다는 것이 나란할 병자에다가 쓸서, 병서하면 상기역, 가해, 햄을 더하면 어떻게 돼? 키읔. 얘가 다 연구개음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태가 다른 특별한 자를 이체자라고 하는데, 이체자로 뭐가 있어? 사과 모양, 예비음이 있지. 얘는 무슨 소리야? 받침 이음 소리야. 받침 이음 소리는 원래 이제 형태는 다른데 이음 이제 이음 받침 소리는 연구개음에 들어가고, 나중에 1592년 이후에 그냥 이음 표기로 바뀌어. 그냥 표기 자체가 사과 모양에서. 호연아, 괜찮아? 오늘 7시에 자서 그래. 어떡하냐? 와, 진짜. 오늘 고비만 한 10번 있었던 것 같아. 커피 좀 마실래? 네. 아니면은 저기 뭐야? 커피 얼음 좀 사가지고 좀 하나만 사주고. 자, 봐봐. 혀의 모양이 기역이 되면은 그 기역의 형태를 본떠가지고 이게 연구의 기본자 기역, 나란히 적으면 병서하면 쌍기역, 가획하고 키읔, 형태 다른 이체자까지 해서 예기음까지 같이 미음 소리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연구의 계열이야. 그리고 받침 이음은 1592년 이후로 그냥 이음으로 적었어. 자, 그 다음에 혀의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 이러면 어떻게 써? 혀의 모양이 니은이 되는 거잖아. 요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 요거를 이제 치조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혀의 모양이 저렇게 되는 거를 두 가지로 표현해. 이에 뾰족한 부분에 가서 나눈다고 해서 이런 모양이랑 니은 모양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기준이 뭐야? 둘 다 치조음이야. 이 뿌리 소리. 둘 다 똑같은 치조음인데, 이 중에서 얘는 어때? 마찰음 계열. 마찰을 하는 소리. 이거를 우리 세종 때는 뭐라고 불렀어? 치음이라고 불렀어. 이 치자. 그래서 이거의 기본자가 뭐인 거야? 이를 본다서 뾰족한 시옷이 된 거고. 시조음 중에서 마찰을 하지 않는 소리, 잇몸 소리 중에 비마찰음. 이 소리를 뭐라고 그래? 우리는 설음이라고 부르고, 이 설은 혀설자를 본단 거지. 이은자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기본자가 이은이야. 그러니까 조음 위치는 똑같은데 마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느스 해보면 알지. 느는 어때? 마찰 안 하지. 스는 마찰하지. 같은 자리인데 느스. 자, 이렇게 차이가 갈리고. 자, 여기 기본자에서
병소하면 어떻게 돼? 쌍니은이 되는데 쌍니은은 세종 때 잠깐 쓰다가 바로 없어져. 그 다음에 다시 가획, 회구에 더하면 어떻게 돼? 디귿이 되겠지. 디귿을 다시 병소하면은 쌍디귿. 여기다 다시 가획을 하면은 티읕. 그 다음에 이체자로 뭐가 있어? 니은에다 거꾸로 붙인 니을까지 있는데 요걸 뭐라 그래? 반서름이라고 그러기까지. 서름은 서름인데 절반만 서름. 이게 다 뭐야? 시조음 계열의 반서름 계열, 아니 시조음 계열의 이만차름 계열, 니은 계열이 다 이거 있거든. 그 다음에 시옷은 어때? 시옷은 기본자에다가 병서하면은 쌍시옷, 가획하면은 치읓, 아니 지읒, 병서하면은 쌍기읒, 가획하면은 치읓. 그리고 이체자로 뭐가 있어? 시옷에다 밑에 딱 붙여서 세모했는데 이걸 서름 중에 절반만 서름,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니 시음 중에 절반만 시음해서 반치음이라고. 요게 이제 각각 치음과 서름 계열인데 문제는 이 중에서 요 즈쯔츠 세 글자가 1592년 이후에 어느 자리로 옮겨진다? 요 자리. 이 자리를 뭐라 그래? 우리는 경고계음이라고 그래. 경고계음 자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경고계음 즈쯔츠가 되는데 얘는 원래 G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었다면은 얘는 뭘로 바뀌어? J 발음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게 1592년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갈 쯤에 교음 위치가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구계음파라고 해. 시조음이 구계음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자, 이 구계음하면 중요한 게 요 경고계음의 발음 위치는 이모음의 발음 위치랑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구계음화라는 개념이 생겨. 어떻게 생기냐? 아마 원래는 우리가 구계음화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 뭐야? 구계음이 아닌 게 구계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계음화를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시조 마차름 계열이었던 즈쯔츠가 뭘로 바뀌어? 경국의 파차름 자리로 옮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G 발음이었던 게 J 발음으로 바뀌고 요 위치는 뭐랑 동일한 거야? 이모음의 위치랑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 같이 발음되는 발음 중에 제일 편한 발음이 지지, 치아. 왜? 자혀를 그 자리에 고정해놓고 공기만 뱉으면 되거든. 그래서 소녀시대 옛날 노래 중에 기가 있는데 기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 지지지지 그러잖아. 왜? 기라고 하면 발음이 되게 힘들어. 반복적으로 발음하기 힘들지. 기하면. 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혀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다가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자 이러고 가야 되잖아. 기 해야 되는데 지지지는 어때? 그 자리에 딱 고정해놓고 지지지지 발음하면 돼. 또 불편한 발음이 뭐야? 디디디디 하면 디디디 튕겨야 돼. 여기에서 이리로 가면서.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봐봐. 이거 같지?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이것도 어때? 같네? 왜 같아? 조는 지읒, 조는 지읒, 이, 오인데 얘랑 발음 위치가 동일하잖아. 그건 다를 수가 없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지치치 발음이 워낙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를 바꾸기보다는 DT가 좀 발음이 불편한데 비슷한 발음이잖아. 모든 DT 발음을 뭘로 바뀌어버려? 지치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요것도 1592년이고 요것도 1592년에 같이 일어나. 이 교음 위치가 바뀌면서 모든 DT 발음이 지치 발음으로 바뀌어. 예를 들면 우리 교타 같은 경우에도 어때? 원래 교타라고 했지, 교타가 아니라. 근데 뭘로 돼 있어? 디귿 플러스 이 플러스 오니까 디 발음이잖아, 교가.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교타로 바뀌지. 또 김치는 어때? 김채라고 옛날에 불렀지. 근데 디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김채가 됐다가 김치가 됐다가 더 가가지고 뭐가 돼버려? 김치가 돼버린 거지. 어떻게? 김채, 김치, 디디디 해서 뒤로 아예 더 밀려버린 거야. 이런 것도 구계음하지. 시조음에서 구계음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말에는 D와 T가 있으면 안 되잖아. 원래 없어. 근데 지금 남아있는 예외들은 뭐야? 우리 예를 들면 잔디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서 왔지. 이래서 살아남은 거야. 아래아가 하나 있어서. 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왔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방언 중에 그래서 느치나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 구개음화 시켜가지고. 자, 이러면 우리말은 DT 발음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가 되는데, 그러면 다 외래어에서 왔거나 그래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DT 발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야? 단어가 합성될 때. 예를 들어보자. 디귿과 티귿 받침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돼? 연음이 되지. 그러면 연음돼가지고 DT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형식 형태소 하면 우리가 뭐뭐 있어? 접사, 어미, 조사가 있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말 어미는 이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 자, 이게 뭐의 내용이야? 표준발음법 17항 내용이지. 표준발음법 17항 펴봐. 17항에 보면은 디귿과 티귿 받침이 이모음 격사나 조사를 만나서 DT가 됐을 때 그거를 지치로 바꾼다라고 나와요. 표준발음법 17항. 자, 그러면 DT가 됐을 때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치로 바꾸는 게 이게 현대국어에서의 구개음화 표준발음법 17항의 내용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 때문에 DT를 발음하지 않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어때?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DT는 강제로 바꾼다. 이게 이제 표준발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자, 우리 꽃, 뭐 있냐? 밭 플러스 2 해보자. 어근에다가 주격조사 붙여봐. 그럼 어떻게 돼? 발음이 연되니까 밭티가 되지. 근데 밭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밭치라고 발음하는 거잖아. 또 붓 플러스 2 어간어근에다가 접사 2를 붙이면 어차피 어미는 없어. 2는 그럼 접사겠지. 그러면 여름돼서 어떻게 돼? 구디가 되는데 우리는 구디라는 발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구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구개음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문법에서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때 1552년 때 이때 이미 어때? 모든 DT 발음의 지치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현상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요새 수능에서는 구개음화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바뀐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어. 그러니까 개념을 좀 머리에 넣어두는 게 좋아.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구개음화 개념 정리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구개음화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의 모양을 옛날 사람들은 네모나타고 생각했지. 입구자를 네모로 썼잖아. 그래서 이 입구자 모양을 본따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양순음이라고 그러고, 입술 소리라고 그러지. 세종 때는 이걸 순음이라고 그랬지. 순은 입술 순자니까. 자, 그래가지고 얘는 기본자가 뭐야? 당연히 미음이겠지. 기본자에다가 병서하면은 안 되지. 쌍미음은 없었어. 쌍미음은 있는데. 가획하면은 비읍. 병서하면은 쌍비읍. 가획하면 피읍이 되고. 여기다가 밑에 이음을 붙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 순경음. 입술을 떠는 소리지. 우리말에는 원래 순경음 비읍이 있었어. 이거는 이제 부위 발음이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자어 표기할 때 쓰는 순경음 미음이라던가 순경음 쌍비읍이라던가 순경음 피읍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뭐 F 발음이었다라고 해. 근데 우리말에서 실제 쓰인 건 요거 하나뿐이지. 순경음 비읍. 어떨 때 쓰였느냐? 순경음 비읍 개념만 좀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순경음 비읍을 실제로 사용한 케이스는 두 가지야. 순경음 비읍 사용을 사례로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어간 마름 비읍, 어간의 끝부분에 붙는 비읍.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새롭다. 새롭다에다가 아나 어를 붙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발음을? 새로 와로 발음했어. 이 비읍이 뒤로 가면서 순경음 발음으로 바뀌면서 V 발음으로 발음했다고요. 이게 이제 원칙 발음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 1592년 겪으면서 순경음 비읍이 소멸해버려. 정확히 말하면 1592년이 아니라 세조 이후에 소멸한다. 15세기 세조 이후에 소멸해. 자, 세조 이후에 소멸하면 이걸 어떻게 발음할 거야? 새로
와 모음 조화를 지켜서. 그래서 W 발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송경음 비읍이 반모음 오나 우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세조 이후야. 15세기. 세조 이후에는 왜 많이 바뀌었을까? 세조가 이제 그 단종 몰아내고 나서 이제 저기 뭐야 계율정난 일으켜가지고 이제 싹 다 죽이잖아. 근데 그때 다 죽이지 못했지. 집현전 학자들이 남아 있었지. 그 집현전 학자들이 어때? 암살계획 공이 세조 암살계획 하다가 들통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싹 다 죽지. 사육수 있잖아. 그 관상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지. 영화 관상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싹 다 죽는데 그러고 나면은 세조가 집현전에 가만히 놔둘까? 없애버리지. 자,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현대창제 기간이 없어졌네? 자, 지금으로 치면 국립국어원을 없애버렸어. 그러면은 표기가 어떻게 돼? 지 멋대로 하겠지. 맞춤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 소리 나는 대로 다 적다 보니까 송경음 비읍도 어차피 발음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 W 발음으로 거의 바뀌다시피 했어. 그래서 어때? 세로 와가 아니라 세로 와가 된 거니. 사실 V 발음과 W 발음은 서로 비슷하다 그랬지. 왜? 또 중국이란다. 독일 차이는 보면 알 수 있잖아. 폭스바겐바가 원래 영어 제목은 뭐야? 폴크스웨건이지. 웨건인데 마겐이라고 있잖아. W와 V를 이제 혼용해서 쓰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W를 V 아니 뭐야? 그치 W를 V 발음으로 쓰잖아. 그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 그래서 새로 와가 됐다가 모음조합 하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새로. 그래서 송경음 비읍은 여기에서 하나 쓰이고 두 번째는 객체높임 선호말어미에서 쓰여. 객체높임 선호말어미는 즉 읍이 있지. 혹은 삭자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받다라고 하면은 받잡다라는 표현이 있지. 명령 받잡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객체 높임, 명령이라는 거를 높이기 위해서 명령을 하면 목적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선언말어미를. 이 잡이 어를 만나면 얘도 어떻게 돼? 자와가 돼. 근데 이게 어때? 송경음 비읍 소멸하면서 받자와 명령받자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객체 높임 없어지면서 사라져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송경음 비읍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 비읍 부위규칙 계열 있잖아. 현대국어로 치면 이걸 비읍 부위규칙이라고 그러지. 비읍 부위규칙이 뭐야? 어간 발음 비읍에 플러스 어미가 오면은 이게 뭘로 바뀌어?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는 경우. 이게 이제 비읍 부위규칙이잖아. 이 비읍 부위규칙의 흔적이 원래 송경음 비읍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두렵다 같은 경우에도 두렵, 하면은 선택하고 어때? 이게 우로 바뀌어가지고 오나 우로 바뀌어서 우 선택돼서 두려워가 되는 거잖아. 이런 비읍 부위규칙, 이걸 비읍 부위규칙이라고 그러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송경음 비읍 형태에서 온 거지 원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음하게 동그란 걸 표현한 게 뭐야? 후음이지. 목청소리. 이거 세종 때도 후음이라고 그랬지. 목청이니까 후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자가 뭐야? 당연히 동그라미지. 근데 이거는 어떤 동그라미였어? 소리가 없는 걸 표시하는 동그라미였어. 이거랑은 달라. 원래 이거 소리 없는데 쓰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발음 있어? 없지. 앞에 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병석. 나란히 적어서 뭐가 나와? 쌍이응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쌍이응은 언제 쓴 거야? 쌍이응 언제 쓴지 도려나? 아이씨, 너 세종어 정민정 말좀 맨날 외웠잖아. 뭐였어? 야, 봐봐. 우리 하다를 옛날에 이렇게 썼지. 하다에다가 시키다의 의미를 뜻하는 이를 붙여가지고 열을 하면 여불규칙이니까 하는 열을 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하여금의 의미지. 사람마다 하여 속빈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했다는 의미라 그러잖아. 자, 그러면은 하여는 이걸 어떻게 써? 이렇게 앞에 쓸 때 해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이러면 이게 사동정미사가 있는지가 잘 안 드러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쌍용 적어줘. 이게 이제 사동 표현이었잖아. 사동 표현. 이거 맨날 적었던 거잖아. 기억나? 자, 그래가지고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이거지. 그래서 쌍용도 어때? 소리가 없어. 성문음이야. 원래 소리가 없는 거야. 의미 표기해 주려고.
그 다음에 가획하면은 뭐야? 열인 히읗. 가획하면은 히읗. 병서하면은 쌍이읒. 쌍이읒도 히읗으로 거의 없어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때 어떻게 없어져? 쌍이읒은 히읗으로 바뀌지. 열인 히읗 히읗으로 바뀌지. 얘로 바뀌지. 얘는 얘로 바뀌어가지고 받침 있는 때만 이렇게 쓰고 반치음 소멸하지. 그 다음에 쌍니은 소멸하지. 이러고 나면 오늘 우리나라가 쓰는 이제 요거까지 소멸하면 현대국어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를 굳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네 위치랑 이 좋은 방법을 외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음변동의 개념을 싹 다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암기되어 있으면 음변동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일단 요걸 정리하자. 자, 거기 보면 이제 8항부터 15항까지를 정리하고 오늘 20항까지 정리하면 끝나. 자, 받침 소리에 대한 규정은 8항부터 해가지고 15항까지의 내용이야. 이거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표준발음법 8항은 가장 기본항이지. 이거는 뭐야? 받침 소리는 7가지로 발음이 된다. 라는 거지. 이렇게 7가지. 자, 근데 그 밑에 바로 9항이 있잖아. 우리는 이 9항을 뭐라고 불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라고 부르기도 해? 요새는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하지.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음절의 끝소리라는 게 받침이잖아. 받침 규칙이라는 뜻인데 그건 사실 넓은 의미로 8항부터 15항까지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는 거 이제 음절의 끝소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2015년 이전까지는 음절의 끝소리 하면은 이 받침 소리 규정 전체를 말하는 거였는데 2016년 이후부터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9항에 나타내는 그 용어로 쓰고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항의가 많으니까 바로 열고 이제 2016년이나 17년쯤에 평파열음화라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했어. 왜 그러느냐? 자, 평파열음화라는 건 뭐냐면 기역을 발음할 수 있는 게 쌍기역이나 키읔이지.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디귿, 티읕, 히읗, 쌍히읗, 지읒, 치읒 이런 애들이잖아. 비읍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키읔. 자, 이렇게 바뀌는 게 9항인데 9항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바뀌는 애들이 뭐야? 평음이면서 파열음이야. 그래서 평음이랑 파열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평파열음파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 소리들은 다 뭐야? 받침 소리 중에 올림 소리. 그래서 9항은 이렇게 대표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해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교체 개념에 들어가지. 왜? A라는 음문이 B라는 음문으로 바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는 0이니까. 그래서 표준발음법 9항은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혹은 평파열음화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은 표준발음법 10항은 무슨 내용이야? 10항과 11항을 같이 보는데 자음군 단순화라고 그래. 자음군 단순화라는 건 자음의 무리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발음한다. 예를 들면은 닭이라는 발음이 있으면 리을 기억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하나로만 발음한다. 이런 게 이제 자음군 단순화지. 그럼 왜 10항과 11항으로 나눠놨느냐? 10항은 앞소리가 살아남는 거고 11항은 뒷소리가 살아남는 경우를 정리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보면 받침 소리는 똑같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비읍 이렇게 7가지인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자. 식판에는 기역, 시옷, 니은, 기역, 리을, 비읍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기역은 니은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기역. 얘네들은 다 앞에가 살아남는 케이스지. 그 다음에 뒤에가 살아남는 케이스는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리을, 기역. 리을, 기역, 리을, 기역, 리을, 기역. 자, 근데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한국인인 이상 발음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야. 발음해보면 아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발음해봐도 잘 모르겠는 것들을 예외 조항으로 감안해가지고 빼놨는데, 이거 세 가지만 해보자. 첫 번째, 밥 계열은 뭐야? 어감 밥은 밥으로 발음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다 하면은 발다가 아니라 뭐야? 밥다인 거지. 물론 뒤에가 소리가 비어 있으면은 밟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연음 붙여가지고 밟아 하지만 뒤로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때? 밥으로 발음하는 게 특징이다. 두 번째, 넙다 계열은 기본적으로 너에 따라가는데 넙종굴다나 넙죽하다는 얘네 둘은 뭐가? 넙둥굴다, 넙죽하다로 가. 원래 리을 비읍은 리을로 가야 되잖아. 여덟 같은 거 봐도. 세 번째, 리을 기역 받침 뒤에 기역 오면 어떻게 발음해? 리을과 쌍기역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읽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읽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 읽고로 간다. 이런 게 이제 예외이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발음해보면 다 아는데 요거 세 개만 외워라.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발음법 12항. 12항은 전부 히읗 받침에 대한 내용들이 쭉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2-1부터 12-2, 12-3, 12-4까지 네 종류야. 자, 12-1의 내용은 자음 축약이야. 원래 우리가 히읗 받침은 무분이 없어. 어간분이 없어. 어간 받침 히읗분이 없어. 우리가 다른 경우에 히읗 받침은 안 써. 어간의 경우에만 써. 뭐 노타, 너타, 나타 뭐 이런 경우가. 자, 근데 자음 축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히읗 받침 뒤에 히읗 받침은 어차피 어간이잖아.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어미가 오면 뭘로 발음하는 거야? 히읗, 피읒, 피읍, 시읒으로 발음하는데 마이너스 1되지. 그래서 축약인 거지. 키읔과 기역이 만나면 키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건 12-1항에 보면 비읍이 없어. 왠지 알아? 어미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경우거든. 그래서 비읍이 빠져있어. 이게 이제 자음 축약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음 축약이 히읗이 앞에 오는 경우뿐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뭐를 넣어놨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뒤에 히읗이 오는 경우도 해놨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면서 히읗, 기읒, 피읒, 시읒. 그래서 12-1항에 자음 축약이 다 들어가 있지. 히읗 받침 어간 외에 히읗이 뒤에 오는 경우도 이제 붙임 조항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 여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 얘는 받침 소리이고 얘는 초성일 거 아니야. 우리 받침 소리에 지읒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 경우에 뭐부터 돼? 얘네 둘이 먼저 축약부터 돼. 이게 자음동사 순어가 먼저 안 되고, 그래서 안 치다가 이런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2-1항은 자음 축약이다. 히읗 받침 뒤에 기역, 디귿, 지읒, 어미가 오거나 혹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뒤에 히읗이 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2-2항은 이것도 일종의 축약인데 좀 애매해. 왜 그러냐면, 자, 봐봐. 히읗 받침이 왔는데 얘도 어차피 어간이겠지? 시옷어미가 왔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도 마이너스 1 돼. 근데 봐봐. 얘는 거센 소리가 없잖아. 얘네는 거센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시옷은 거세 소리 없으니까 뭘로 바뀌어? 된 소리. 그래서 예를 들면은 not so 하면 어떻게 돼? no so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면서 축약되는데 이거는 뭐 축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자음 축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그냥 개념만 알고 있어. 자, 12-3항은 일종의 동화 개념인데 이것도 명확하게 자음 동화라고 부르진 않는 동화 개념이야. 예를 들어보자. 히읗 받침 뒤에 니은 어미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 하면서 동화돼가지고 니은과 니은이 돼. 예를 들어서 논는 하면은 논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4항 이거는 히읗 탈락 규정이지. 얘는 히읗 받침 어간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면서 히읗이 탈락해. 예를 들어보자. 노아 하면은 노아 이렇게. 그러니까 히읗 받침에 대한 규정을 총 4개로 정리해놓고 자음 축약, 축약 동화, 히읗 탈락까지 해서 12-1부터 4까지가 있으니까 뭐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함수를 적어야 되는 거지.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자. 우리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버리죠. 니은 히읗이 여기 이제 추가 규정으로 해가지고 니은 히읗에다가 니은 붙으면 마이너스 1에서 니은 되는 거가 하나 더 붙어 있어. 12-3항에. 그래서 요거는 히읗 탈락이라기보다는 12-3항으로 가야 돼. 거기 보면 12-3의 부침 규정으로 들어가 있지. 니은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하면 히읗에 바로 반지한다. 원래 얘가 12-4에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 원래는. 근데 12-3에 들어가 있어, 걔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항부터 14항, 15항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연음을 시킬 건지 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시킬 건지 뭐를 먼저 쓸 건지에 대한 규정이야. 그리고 이 중에서 13과 14항은 연음에 대한 내용인데 13항 연음은 단자음이나 쌍자음 받침의 연음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꽃 플러스 2 하면은 꼬치가 되거나 혹은 밥 플러스 에 하면은 밥개가 되는 이런 단자음이 연음되거나 쌍자음이 연음되는 건 13항 규정이고 14항 규정은 뭐에 대한 거야? 격자음. 예를 들면은 밥 플러스 2 하면은 어떻게 돼? 뒤에 것만 연으면서 달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13, 14항의 내용이지. 자, 그러면 언제는 연음되고 언제는 음절의 끝소리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규정을 이제 13, 14, 15항에서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받침이 오고 받침 뒤에 모음이 왔을 때 그때 이게 형식 형태 소리야? 아니면 실질 형태 소리야? 에 따라가지고 뭐를 먼저 적용하는지가 달라지는데 형식 형태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사, 어미, 조사지.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야.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뭐부터 시켜? 연음부터 시키는 거고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뭐부터 시켜? 음절의 끝소리부터 시킨다. 이게 이제 13, 14, 15항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있지. 13항 봐봐. 꽃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무슨 뜻이야? 형식 형태소라는 거잖아. 조사, 어미, 전미사.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음가 그대로 기음들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게 연음인 거지. 또 14항에 보면 겹받침인 경우에는 어때? 조사, 어미, 전미사가 되는 경우에 뒤에 것만, 뒤에 자만 옮겨서 발음한다. 이게 연음인데 15항은 보면 연음이 아닌 경우지.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사실은 이거는 거의 모든 실질 형태소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서 빠진 것과 이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모음은 뒤에 실질 형태소 이모음 오면 니은이 첨가돼 버리지. 받침 뒤에 이모음 실질 형태소 오면.
그래서 요거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거의 실질형태 해석들이 이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들 생각해봐. 거의 없거든. 우리 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반목이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이은 청과에 해당되는 예고. 그러면 실질형태 해석가 이거 아니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왜가 있을 텐데. 자, 받침 뒤에 왜가 들어오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일 거야.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예 안 나오잖아. 연음인지 이거인지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사례를 보지 못해서이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안 넣어놨겠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실질형 태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형 태소 오면 끝, 형식형 태소 오면 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밭이랑 논을 샀다의 밭이랑은 어떻게 돼? 이게 조사지. 여기가 어근이고. 밭이랑에 섰다 하면은 우리 파도나 논밭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건 어근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자, 이 경우에는 뭐부터 시켜? 뒤에가 형식형 태소니까 그대로 연음시켜가지고 밭이랑이 되는데 우리는 T 발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구개음화 17항을 써가지고 어떻게 돼? 밭이랑이 되는 경우지.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똑같은 형태지만 음절의 끝소리부터 작용하니까 밭이랑이 되고 그 다음에 받침 뒤에 우리 받침 뒤에 이몽 어근이 오면은 실질 의미가 있는 애가 오면은 29항을 적용해가지고 니은 첨가를 시키거든.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럼 반미랑이 되지. 그러면은 얘가 자음동화가 돼. 미음화 되면서 반미랑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형태가 같아도 발음이 달라지지. 이게 이제 13, 14, 15항의 내용이야. 연음을 먼저 시킬 것이냐, 음절의 끝소리를 먼저 시킬 것이냐. 당연히 힘들지, 어렵지 이거. 근데 이 형태소를 배우고 들어와야 되는데 3월에 형태소 하자. 밭이랑의 뒤에 뭐예요? 이 밑에? 아니 그 밑에 밭 밭이랑 아니 그 밑에 음끝 뒤에 음끝 뒤에 샀다예요, 샀다예요, 샀다예요. 어디? 이거? 그 실질형태소 예시 밭이랑의 샀다예요. 샀다. 둘 다 샀다예요. 이건 바이, 이거는 샀다. 아, 자, 근데 이제 15항에 붙임조항이 하나 나오지. 뭐야? 맛있다와 멋있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멋없다와 멋없다. 현서야, 맛없다의 발음은? 맛없다네. 왜 이렇게 돼? 자, 맛, 어근, 어간이면서 어근. 그러니까 어때? 음절의 끝소리부터 적용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맛이 돼가지고 맛없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도연아, 맛있다의 발음은? 맛있다. 얘 맛없다인데? 얘는? 맛있다. 얘는? 맛없다. 얘는? 아니 봐봐, 야, 맛없다는 이 뒤에 어근이 왔으니까 얘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맛덥다가 된 거잖아. 이게 뒤로 가서 얘도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얘 어간 어근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얘가 대표음으로 가면 어때? 디귿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이 다가 돼야 돼. 임대를 끝소리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된 소리 되게 하면은 따가 되고 여기서 연음하면은 맛있다가 돼야 되잖아. 원칙 발음 맛있다야.
근데 뭐를 허용하는 것뿐이야? 하도 사람들이 이거 연음시켜서 발음하는 맛있다를 하도 많이 쓰니까 맛있다를 허용한다라고 거기 써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원칙 발음은 맛있다야. 아 이건 맛없다도 맛없다 돼야지. 만약에 맛있다가 원칙 발음이야. 이해되니 도연아? 그래서 요 맛있다와 멋있다는 맛있다와 멋있다가 원칙 발음인데 맛있다 멋있다를 허용한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얘 뒤에가 어근이기 때문에 원래는 대표문을 바꿔야 되는데 연음하는 발음도 허용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15강까지 끝났어. 이제 마지막 동화 마지막 하고 문장 쪽에만 가자. 무슨 많이 남았는데. 5개 3개. 5개 네, 세 개. 한 2점 남을 때 하시든가. 아, 5개 할게요. 어. 선생님, 저거 음. 맛이 원형에서 내려갈 때 음. 오른쪽에 써있는 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끝. 음절의 끝소리, 된소리 대기, 연음. 대를 이렇게 있어. 대에서 대가 대여 그냥 우리 꾀지. 된소리 대기인데 그건 아직 안 배웠는데 소리 꾀지. 나영이 왜 때려? 꾀지. 비읍과 지읒이 만나면 된소리가 돼.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자 그래서 기업지급 기읍과 기업지급 기읍지급 기읍이 만나면 뒤에 이렇게 된소리가 돼. 기업 디귿 기읍에 기업 디귿 기읍 시옷 지읒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자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사자 하면은 얘네가 된소리가 돼. 무조건. 우와. 이게 23항이야. 나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대 지금 어떻게 도착했어요? 일단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은 다음에 거기 함수 적어. 알았었다.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알았었다. 알았었다. 이거 사실은 이게 형태소를 알아야 되는데 어간 어근에다가 네. 이거 두 개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야. 그러면 얘네는 연음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히읗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 원래는 안 해가지고 히읗 탈락해가지고 12-4항이 쓰였다가 얘가 뒤로 그대로 연음되면서 나가 되지. 그러면 뭐야? 연음 13항. 그 다음에 여기 쌍시옷도 뒤로 그대로 가가지고 써가 되지. 그러면은 연음 13항. 그리고 얘는 뒤로 보낼 수 없으니까 대표음이 돼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9항. 그 다음에 디귿디귿 만나서 된소리 돼가지고 된소리 되기 23항 이렇게 적어야 돼. 우와. 근데 이건 안 배웠지? 네. 이거는 하여튼 해봐. 이거 사실 형태소 모르면은 힘들어. 근데 한번 해봐. 근데 좀더 이러세요. 강하게 키워야지.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거 같아요. 3월 되면 형태소 배울 거야. 오늘은 적당히 아는 데까지 하면 봐줄게. 3월에 안 나올 거예요. 3월에? 그래. 다 됐니? 다음 거 가자. 이제 봐봐. 안 돼.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화 개념 정리하고 끝낼 건데, 동화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서로 다른 의문이 있다. 서로 다른 의문이 만나 서로 비슷해지는 거지. 의문은 근데 뭐 있어? 자음, 모음, 반모음 등이 있잖아. 근데 반모음을 제외하고 보면 자음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모음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자음모음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형은 자음끼리, 모음끼리,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이 세 가지의 동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자음끼리 만나는 경우. 자음끼리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 자음 동화. 여기에 크게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 자음 동화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은 안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를 만나 울림 소리가 되는 경우. 이걸 이제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동화된다는 건 서로 비슷해지는 건데, 여기서 룰이 있어. 동화를 할 때 제일 동화 강도가 센 게 유음이고, 그 다음에 비음이고, 그 다음에 그 외가 세. 유음이 제일 세서 나머지 것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선물 잘 봐봐. 비음하는 거기 보면은 표준반응법 18항과 19항에 나오고, 유음하는 20항에 나오긴 하는데, 이 동화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좋은 위치가 동화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방법이 동화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비음과 유음은 좋은 방법이야, 좋은 위치야. 성현아, 비음과 유음은 좋은 위치였어, 좋은 방법이었어. 아니, 좀 전에 비슷했잖아. 자, 서연아, 좋은 위치야, 방법이야, 비음과 유음은. 좋은이요? 좋음,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야, 위치야, 비음과 유음은. 방법이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이름만 보면은 좋은 방법의 동화지. 실제로도 좋은 방법의 동화야. 비음이 되는 게 비음하고 유음이 되는 것이 유음하잖아. 자, 어떤 의미냐?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고 좋은 방법만을 서로 비슷하게 바꿔주는 게 뭐야? 자음 동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표로 그려보면, 울림 소리는 유음과 비음이 있지. 그리고 안 울림 소리가 있지. 자, 일단은 연구계음부터 보자. 연구계음은 우리 유음 계열은 없지. 비음 계열에 뭐가 있어? 받침 이음 소리가 있었지. 그리고 안 울림 소리로 기억이 대표이고, 그 다음 중에 시조음 중에 비마찰음 계열, 리을 있었지. 유. 그리고 비음에 니은 있고, 디귿 같은 게 기본소리 있고, 그 다음에 양순음 계열에는 뭐가 있었어? 미음 있었지. 그 다음에 소음 계열에는 기릇이 있었는데 얘는 울림소리가 없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조 마찰음 계열에는
시옷 있는데 얘도 사실 울림 소리가 없지. 이렇게 놓고 한번 봐보자. 자, 이쪽은 뭐야? 조음 위치지. 자, 보통은 비음화, 유음할 때 조음 위치는 이동하지 않어. 자기 계열 조음 위치에서 바뀌지 않아. 동화될 때. 뭐만 바꿔? 조음 방법만 바꾼다. 자, 조음 방법이라는 건 뭐야? 이제 어떤 식으로 발음하느냐인데, 동화를 시킬 때는 조음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 위쪽으로 동화시켜. 무슨 얘기냐? 한번 보자. 우리 예를 들어, 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 국민은 뭐랑 뭐가 만나? 기역과 미음이 만나네. 자, 기역과 미음이 만나면 어떻게 돼? 기역이랑 미음이 있으면 요런 이동 못하지? 그럼 어떻게 이동해? 비음으로 동화되기 위해서 얘가 위로 올라가서 서로 비슷해지지. 같은 비음으로. 이게 미음파야. 얘가 더 강하지. 얘가 더 강하면 어떻게 돼? 미음과 미음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뒤에 게 앞에 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역행동화라고 불러. 그리고 둘이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동화라고 부르지. 그래서 발음이 되는 거는 공민이지. 자, 그러면 얘는 비음으로 바뀌었지. 비음화 중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비음이 되는 거는 18항 비음화야. 그러면은 다른 비음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한번 보자. 백로 같은 거 봐봐. 백로는 뭐가 만나? 기역과 니은이 만나네. 누가 더 세? 니은이 유음이니까 당연히 더 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기역이 니은을 만났을 때는 여기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 자리가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서로 비슷해지려면 얘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비슷해지는 방법뿐이 없지. 그래서 원래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끌려 올라가는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건 18항인데 리을이 끌려 내려오는 경우는 19항이야. 그래서 백로는 뭐랑 뭐가 포함되어 있어? 18항과 19항이 포함돼서 이은과 니은으로 바뀌어서 백로가 되지. 그러면 비음화가 됐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18항과 19항이 같이 쓰였고, 그 다음에 양쪽이 둘 다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상호동하고, 완전히 둘이 같아지진 않았으니까 불완전 동하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유음화가 일어나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줘야 돼? 여기뿐이 안 되겠지. 여기가 유음화 자리야. 왜? 나머지들은 리을로 건너뛸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만 유음화가 가능한 거지. 유음화 20항은 리을과 니은 사이에서만 일어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칼날 같은 거 봐봐. 칼날은 어떻게 돼? 리을과 니은이 만나지. 누가 더 세? 리을이 더 세잖아.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바꾸겠지. 이걸 순행동화라고 해. 그래서 리을로 바뀌고 둘이 완전히 같아지니까 완전 동화라고 하는 완전히 동화된다. 그래서 칼날이 되고 이런 걸 뭐라고 해? 우리는 유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유음화 20항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 안 일어나는 거는 뭐야? 이 시옷 계열은 어차피 울림 소리가 없기 때문에 동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자기 계열에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히읗도 자기 계열에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 원래는. 근데 히읗만 좀 특이하게 가. 어떻게? 이거 기억나? 이렇게 갔지. 미음 만나서. 이게 뭐야? 12-3항이잖아. 기억나? 논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히읗과 니은이 만나가지고 니은과 니은으로 바뀌었어. 일종의 비음하지. 근데 비음하라고 잘 안 부르고 그냥 12-3항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 자음동화 계열은 요 표에서 다 해결이 돼. 이게 결국엔 그 이론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지. 일단은 요마 20항의 예외 조항을 한번 보자. 우리 원래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무조건 니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한번 봐봐. 공권력. 권력은 권력인데 공권력 하면 어떻게 돼?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원래 리을이 돼야 되는데 니은이 돼서 어떻게 돼? 공권력이 되지. 이런 게 예외적인 경우거든. 이런 경우들은 이제 20항에 보기 부침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거기 봐봐. 20항 밑에 보면 다만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의견란, 인기란,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동원력, 상견례, 횡단로, 이원론, 이원이요, 구분이요 같은 것들.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의견란이 아니라 의결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의견란으로 발음하지, 니은으로. 이게 이제 20항의 예외 조항이거든요.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1항 같은 경우에 동하의 예외 경우가 나오거든. 자, 21항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찾아볼게. 자, 봐봐. 원래 21항의 내용은 동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경우인데 딱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울림소리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조음 이치가 이동하는 경우. 자, 우리가 자음동화의 기본 조항은 울림소리가 있어야 되고 조음 이치가 이동하지 않아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조음 이치가 이동하거나 울림소리가 이제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 요건 예외지. 12-3은. 자, 한번 보자. 자, 감기 보자. 감기는 뭐랑 뭐가 만나? 미음과 기억이 만나네? 미음이 기음이잖아. 얘는 그 외고. 그러면 기억이 끌려 올라가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돼? 왜? 안 되지. 왜? 얘는 초성이응이니까 소리가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방법으로. 얘를 이응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기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돼? 안 되지. 왜? 조음 이치 이동돼? 미음에서 이응으로 건너뛸 수 있나?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비음말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또 이런 거 한번 보자. 거기 나오는 옷감. 옷감은 실제 이게 디귿 발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디귿과 기억이 만났네. 원래는 이렇게 되면 뒤에가 된소리 돼야 되는데 이거를 동화시켜. 이게 동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거 돼? 안 되지. 왜? 울림소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넣어놓은 게 21항 내용이야. 이게 이제 21항 내용인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자음동화는 다 끝났어. 자, 아까 우리가 15항까지 배웠잖아. 15항 다음에 16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발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표기랑 발음이 좀 다르다는 거야. 자, 봐봐. 디귿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 디귿해서 이게 들어가지. 디귿이 하면 디귿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디귿이 이렇게 가야 돼. 지읒 같은 경우에도 어때? 지읒이 들어가지. 지읒이 하면 지읒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읒이로 가. 이런 예외 조항들이 나오는 게 몇 항이야? 16항이고. 17항은 뭐야 그러면? 17항 먼저 해볼까? 자, 17항은 우리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경우 있잖아.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봐. 자음과 모음은 좋은 방법으로 동화될 수 있나? 안 되지. 자음과 모음은 좋은 방법 자체가 다르지. 그래서 뭐야? 조음 이치의 동화이고 이 조음 이치가 동화되려면 조음 이치가 같아야 되잖아. 자음과 모음이 조음 이치가 같은 경우가 뭐뿐이 없어. 공개음악뿐이 없잖아. 어떻게? 즈쯔츠와 이모음이 발음 이치가 같기 때문에 조음 이치 동화 일어나는 게 공개음악이지. 17항 내용. 디귿과 디귿이 이모음 성기평체에서 만나면 BT가 되고 이거를 뭘로 바꾸는 현상? BT로 바꾸는. 이게 이제 구개음화다. 그래서 자음모음 동화에는 구개음화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았어? 모음조합뿐이 안 남았지. 모음조합. 자, 모음끼리 동화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지난번에 아까 배웠던 모음 조화와 이모음 역행 동화가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둘 다 동화는 맞는데 교체는 아니야. 그래서 요새는 동화를 어디에다 집어넣는 추세야? 이 동화를 교체에 포함시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015년, 16년부터 그래서 이제 동화가 교체에 포함되다 보니까 얘네가 음 변동에서 빠져버렸어.
옛날에는 음변동에 들어가 있었는데 음변동에서 빠져버렸지. 또 얘네들 특성이 뭐냐면 얘네 둘 다 항해맞춤법에 들어가 있어. 우리 표준발음법에 들어가 있는 것만 대체로 이제 음변동으로 틀려는 경향이 강해.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또 빠져있긴 한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모음교환을 생각해봐.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니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동화는 맞는데 교체된 거는 아니라는 거야. 원래 같이 비슷하게 동화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모음 역행 동화는 뭐냐? 요것만 정리하자. 자, 봐봐. 요것만 정리하면 끝나. 자, 이모음 역행 동화는 이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지. 역행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기가 아니라 애기라고 발음하거나 고기가 아니라 괴기라고 발음하는 경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악이라는 발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이라는 발음은 아에서 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후설 저모음에서 전설 고모음으로 튀어나가야 되니까 발음 길이가 너무 길지 혀가 많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올리거나 요렇게 내 앞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지. 앞으로 이동시켜봐. 그럼 애기 하면 어때? 혀가 앞쪽에서만 있어도 되지. 아기 하면 뒤에서부터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지. 뒤에 있는 이모음이 앞에 있는 아에다 영향을 줘서 애로 바꾸는. 마찬가지로 고기도 어떻게 돼? 고기 하면 여기에서 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지.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전설 모음인 괴로 가서 괴기가 되는 거지. 요런 게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인데 사실은 얘네들은 뭐야? 일반적으로 비표준어야. 표준어가 아니야.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표준어인 경우가 5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외워두자. 자, 첫 번째는 뭐야? 남비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 냄비라고 그래. 이게 비표준어지.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가 표준어가 된 사례 첫 번째가 냄비야. 두 번째는 모모나기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모모내기라고 그러지. 예를 들면 새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모모 동당이 치다. 이렇게 안 쓰고 이모음 역행동화 시켜서 모모 동댕이 치다. 대표적인 게 내동댕이 치다. 이것도 이모음 역행동화가 표준 발음이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다를 라이터 불을 당기다 라고 하지 않고 라이터 불을 댕기다 라고 해. 불을 붙일 때 이게 표준어야. 그 다음에 모모 쟁이와 장이는 선택형이야. 그래서 얘는 기술자, 얘는 기술자가 아닐 때 써.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 소금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벌레 소금쟁이 이런 거 있지. 또 욕을 잘하는 사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욕쟁이. 물론 욕을 기술적으로 잘하면 욕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엔 뭐야? 대장장이, 이장이 같은 건 기술자라고 해서 장인을 붙이는 거지. 됐니?